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출 진도 다 끝났고요. 그리고 4회차 그 법령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령이 어차피 여러분들 좀 암기사항이 많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한 번 더 외워본다 생각하시고 빈칸 넣어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빈칸 넣는 게 제일 어렵죠. 이게 눈에 보이면은 찾아낼 수가 있는데 빈칸 넣는 게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빈칸 특강 하시면서 위원회 정리도 될 거고 숫자 정리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포함 제의부터 해서 정본 사본부터 해가지고 잘잘한 암기 사항들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이제 요약집 기준으로 핵심 법령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모든 법령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우리 시험에 핵심되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정리하실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진도 나가시면서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걸 확실하게 구별하시라.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꼭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 조문과 어떤 부분을 내가 빈칸으로 못 넣었는지. 그리고 넣은 부분들은 일단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놔두시고 모르는 부분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페이지 수가 조금 많죠. 58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이라 얼마 나갈지 몰라가지고 일단 좀 넉넉하게 잡아봤고요. 아마 다음 시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3회차 한 중반 정도까지는 총론을 나갈 것 같고 나머지는 강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칠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빈칸 한번 저랑 같이 넣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에 그 1단원에서는 뭐 국회법도 있고 법원 조직법의 법조문도 있는데 그 관할에 관련된 조문들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뺐어요. 뺐고 본격적으로 우리 A급으로 볼 수 있는 행동 강령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4조의 조문 보시면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인데 알다시피 여러분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죠. 자, 그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상급자에게 소명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소명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죠. 자, 이것도 꼭 한번 봐주세요.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죠.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자, 어려운 건 없고. 포인트는 뭐예요? 이 두 군데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2항 보시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겠고요. 자, 그러면 3항을 보시면 행동강령 책임관은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행동강령 책임관은 상담받아주는 사람 아닙니까?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조치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겠죠. 그리고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했죠. 본인 스스로 취소하고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아니할 수 있다까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를 함정을 파는지만 좀 잘 보시면서 그 포인트들 제가 색깔 넣잖아요. 노란 분필로. 그 부분들 좀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항을 볼게요. 지금 사망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겠죠. 자, 이것도 한번 잘 봐주세요. 하여야 한다. 자, 여기를 왜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소속 기관의 장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대상하고 친할 수도 있죠. 같은 기관에 있으니까. 그럼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치들을. 그래서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정한 직무 수행 해치는 지시를 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 반복한 상급자에겐 자, 여기는 징계잖아요. 여러분 징계. 이 징계는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량사항이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조의 2는 공무원은 경찰관서 내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해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만 쓸게요. 제가 편하게.
그리고 지금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은 지위에 취소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누구에게 항상 보고는 소속 기관장한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조에 있는 그 수사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업소가 뭐 한두 개도 아니죠.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는 기출 포인트로 잡은 적은 없는데 경찰청장이 지정을 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죠. 자, 여기는 왜 청장일까요? 자, 우리 시도청장도 아니고 서장도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도청장까지 가지 않아도 서장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서장은 우리 전국에 한 261개 정도 되거든요. 응? 그 서장마다 업소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응? 그래서 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장이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놔야 그렇죠. 편차가 없겠죠. 그래서 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부적절한 사적 접촉이죠. 여러분 아실 거야. 기본 이론 들었으니까 자, 기본 이론처럼 자세하진 않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적 접촉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부적절한 사적 접촉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일반적인 사적 접촉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사적 접촉은 가능합니다. 그 업소 우리 관할의 업소 관계자분들 내가 뭐 비번도 아니라 휴무일에 지나가다가 만나서 사장님하고 인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꼭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여기는 부적절한 사적 접촉은 하면 안 되고요. 당연한 얘기겠고 여기 포인트가 있잖아요.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역시 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여기는 신고하셔야 되겠죠? 신고. 자, 여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여기 기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왜 기록이 아닐까요? 여기는 자꾸 이해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냥 드립다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빈칸 다 헷갈려요.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이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사람 관련된 서류를 내가 갖고 있거나 기록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지금 만났다면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요거 말고요. 뒤에 또 나올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 2항에 지금 내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가 있잖아요. 얘가 쉽게 말하면 직무 관련자 아닙니까? 좀 요런 애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록하라는 겁니다. 공문서에다 기록을 하라는 거죠. 여기다가. 왜? 얘는 내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관계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갖고 있고 또 서류를 작성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긴 기록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또 알다시피 부적절한 사적 접촉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부적절한 거. 당연히 이건 안 되죠. 그럼 여기 숨겨진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공적 접촉은 당연히 되겠죠. 이것도 하지 말라면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지? 그러나 얘는요. 사건의 관계자이기 때문에 사적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긴 해요. 됐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뭐 현장 조사 같은 경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긴 밖에 나가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외부에서 접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록이다.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6조는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이런 쉬운 문장들은 넘어갈게요. 뭐 특혜를 줘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넘어가고요. 틀리게 내는 거 아니고요. 자, 그다음 7조도 넘어갈게요. 뭐 여비나 업무 추진비 뭐 이런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 외에 용도로 사용해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고요. 자, 그럼 6조, 7조는 당연히 옳은 문장으로 낼 텐데 8조는 틀리게 내는 부분이잖아요. 알다시피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때. 자, 여기 괄호가 조금 찌그러졌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거 누구한테 보고 나오면 대부분 뭐예요? 저 소속 기관의 장이죠?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요. 자, 근데 여기도 역시 뭐예요? and 개념이 아니죠? 하거나 그 다음에 누구?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여기는 하여야 한다가 되겠죠? 자, 정치인은 파워가 센 사람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도 기관장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거 오답으로 상관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항상 오답까지 어떻게 출제하는지 잘 정리해 두시고 8조는 포인트가 몇 개 되죠?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항에 지금 요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하는 행동강령 책임관은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 여기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겠죠.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8조의 2는 유관단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예요. 여러분 유관단체가 뭔지 아시죠? 우리 경찰과 관련된 단체들 꽤 많죠? 방범대라던가 우리 뭐 아버님들이 같이 뭐 이렇게 방범 순찰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유관단체원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자 여기는 아직 바꾸진 않았지만 항상 누구예요? 행동강령 책임관이 해당 유관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를 해가지고요. 누구에게요? 소속기관장에게요. 이 사람한테 뭘 하래요? 해촉. 유관단체원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이잖아요. 이 사람을 자르는 해촉 조치를 건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세요. 이 행동강령 책임관 대신에 소속기관장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행동강령 책임관은 상담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서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누구에게요? 소속기관장한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행동강령 책임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를. 자, 기관장한테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라는 거죠. 기관장이 뭔가 자르고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잘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도. 항상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출론점으로 잡은 부분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구조는 어려운 부분 아니죠. 1항 보시면 당연히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이런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기 타인, 그죠?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한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저 타인 부분 하나 동그라미 쳐볼게요. 타인한테 청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란 표현은 자신의 그 임용승진 정보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긴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부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항에 직위를 이용해서요. 또 다른 공무원의 여긴 자신이었지만 여기는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도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차이를 좀 알아두세요. 1항은 자신, 그다음에 2항은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 개입하지 마라. 그 다음 이제 10조는 뭐 당연하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겠고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10조의 2로 가볼게요.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죠.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서요. 사적 이익을 위해서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화환 같은 거 그렇죠? 직무와 상관없이 땡땡 서장 이름 찍어가지고 업소에 보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직무와 상관없이 그런 얘기고요. 자, 11조는 알선 청탁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공직자, 그렇죠?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하지 말라. 뭐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소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과 관련해서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나 공직자한테 소개하지도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사망도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고. 특히 사망을 한번 본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 이번엔 공직자 아닌 자에게도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알선 청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채용, 승진, 전부 등 인사 업무 같은데 이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알선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조도 직무 거래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하지 말라. 이런 거죠. 여기 첫 번째 줄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뭘 하지 마라? 자, 여기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2조의 2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가상자산 아실 거고 가상자산 관련된 뭐 이런 정보 이용해서 거래나 투자 행위 하지 말라는 거고요. 돕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거죠.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사항을 한번 봐주세요. 공무원은 여러분이 가상자산을 신규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시라는 거고. 그죠? 이거 체크 좀 하나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배제 같은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조의 2를 조금 잘 보시는데요. 13조의 2는 좀 별표를 하나 해두시고 자주 나와서 별표가 아니라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으니까. 자, 여기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직무 관련자나 공무원으로부터, 자, 요거 밑줄 하나 그읍시다.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러나 여기는 예외가 중요한 거예요. 다만이란 예외가 있죠. 항상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여러분 사적 노무가 나오죠. 사적 노무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 사회상규에 동그라미 치세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란 표현이 나오면 안 되겠죠?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사적 노무의 사고요, 사회상규의 사가 나올 거예요. 사회상규라는 예외 규정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주문입니다. 알겠죠? 사사 알겠지? 이것도 한번 잘 체킹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리고 또 이런 거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또 동그라미 칠 겁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칠지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조의 3은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음에 해당한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일단 1호는 빈칸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인허가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인한테, 자, 여러분 신청인한테는 이익을 주는 건 상관없다라 그랬죠, 제가. 그러나 불이익은 주면 안 되죠. 불이익은 주면 안 되고. 그렇지만 이 신청인한테 불이익을 준 것이 3자에게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그 다음에 거부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관련 범위를 벗어나서 이런 행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조는 뭐 당연히 중요한 조문이고요. 자, 아시잖아요. 직무 관련 여부라던가 이런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매 회계 연도는 300만 원이죠. 그리고 매 회계 연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1년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 대신에 매 분기라던가 이런 표현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초과죠. 항상 잘 알아두셔야 되죠. 100만 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항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돈을 주고 받았는지 이런 거 불문하고 1항에서 정한 금액 100만 원, 300만 원 이하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기 때문에? 여기는 직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초과, 이하 여기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자, 14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문이니까 넘어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항을 보시면 그 15조의 외부 강의에 의한 사례금 요거는 이제 받아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거야.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받아도 괜찮다. 그럼 알다시피 소속 기관 등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된 공무원한테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상급자가 위로, 격려, 보상의 목적으로 주든지요. 자, 이런 것들은 받아도 괜찮죠? 아시는 내용일 거고, 2호에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이거 받아도 괜찮아요. 금액 안에서만큼만. 자, 그 다음에 3호에 사적 거래에서 증여는 당연히 제외하겠죠. 공짜인 증여는 제외하고 어쨌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받아도 되죠? 내가 내 친구한테 돈 빌려줬으면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리고 뭡니까? 친족이 주는 거 받아도 괜찮죠? 그리고 5호에 보시면 여러 친목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친목단체들이 나에게 주는 거, 내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주는 거, 이거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6호도요. 주최자가 참석자한테 주는 건데요. 이게 일률적인 범위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꼭 체크 잘 해주세요.
항상 일률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는 거 상관없죠. 조심하실 건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주는 거니까 괜찮다. 자, 그리고 7호는 불특정 다수인이죠. 여러분 이거 불특정 다수인한테 주는 건 받아도 되죠. 상관없죠. 그래서 조심하실 건 특정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 항상. 자, 그리고 이런 경연 추첨을 통해서 주는 거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마트 갔는데 뭐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받는 거 괜찮죠. 그리고 항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거 괜찮고요. 이것도 가볍게 한번 체크만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사항을 보시면 공무원은 사망 5호에도 불구하고 5호가 아까 우리 이게 뭐였죠? 친목단체. 친목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었죠? 요거와 관련된 것들. 자, 이런 거에 따라서 특별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죠. 항상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이번에는 직무 관련자이고 직무 관련 공무원이죠. 그러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한테는 받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받았다면 어떻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심하실 건 일시적이 나오면 안 될 것이고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5항은 가볍게 볼게요.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왜? 내가 받은 것과 똑같으니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크게 틀리게 내는 부분은 아니니까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항도 보시면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죠.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4조의 2는 중요한 겁니다. 항상 알다시피 갑질하지 말라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기 잘 보시고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 행사 연수와 관련해서 피감기관에 지금 다음에 각 호에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령의 근거가 없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고요. 법령의 근거가 없는 이런 부당한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고 요구하면 안 되겠고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두 번째 2호에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긴 포인트가 뭡니까? 벗어나서 하지 말라는 거지. 원래 정상적인 관행에 의한 건 괜찮은 거죠.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자 여기 나오네요. 피감기관의 소속 공직자죠. 지금 갑질 당한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행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거부해야 하겠고 그리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요구 받았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한테 알리는데요. 자, 어디 행동강령책임관이라고요? 요거는 피감기관, 본인이 소속된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한테 알려야 되겠죠? 감독기관 행동강령책임관한테 굳이 버스나 택시 타고 가가지고 자가용 몰고 가서 알릴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내가 지금 부당한 갑질 당했으니까 우리 관서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갖다가 지체 없이 누구한테요? 피감기관장한테 알려야죠. 괜히 상관없는 감독기관에 소속기관장한테 알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피감기관의 장이라는 걸 잘 알아두세요. 여기는 피감입니다. 피감. 자, 그리고 보고합니다. 항상 아래에서 위로 보고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3항에 보시면 이런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요. 항상 짱은 짱들끼리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면 피감기관의 장이 누구한테 알린다? 자, 일단 여기 감독기관의 짱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자, 뭘 해야 돼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번 잘 보시고. 그래서 짱은 짱들끼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감독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한테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15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 강의 나가서 돈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자, 여기 봅시다. 1항.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이런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외부 강의 등을 나갈 수 있고 그 대가로서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2항은 이제 그 요청 명세 등을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장한테 항상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겠는데, 자, 뒤에 중요하죠. 외부 강의를 요청한 사람이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잘 봐야 되고. 그치?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이제 개정된 사항이고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뭐라고 했었죠? 개정되기 전에는 미리 신고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미리 신고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 눈에 보이면 바로 아웃시키면 됩니다.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야.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사망을 보시면 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 중에서 금액을 몰라요. 상세 명세나 이런 사례금 총액을 기간 내에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항상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먼저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시는 거죠. 5일 이내에 보완하시는 것. 오답으로 나온 건 뭐라고요? 기준 상한액으로 먼저 신고한 후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나왔다. 자, 그럼 사항에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라고 돼 있죠, 여러분? 대가를 받지 않는 강의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이 요청하니까 굳이 신고도 필요 없고 여기 횟수에도 포함하지 않겠죠?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용은 아는 내용 같지만 절대 답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그럼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5항 보시면 공무원은 자, 여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해서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까지 받으셔야 되겠죠. 처음엔 신고지만 3회 초과해서 나갈 땐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초과 사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사실을 안 날 기준으로 해서 2일 내에 자, 여기 누구예요?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는 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이 나오면 누구한테 반환이에요?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거죠.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리고 요거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지체 없이 반환해야 돼요. 뭐 7일 내에 반환한다. 이딴 거 없습니다. 그냥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되겠고. 자, 넘어갈게요. 빠르진 않죠? 자, 2항에 보시면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초과 사례금을 지금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이죠. 반환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7일 내에 반환해야 될 초과 사례금 액수를 산정을 해서 공무원한테 통지해 주고요. 그리고 통지받은 공무원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지체 없이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시고 그리고 누구한테요? 제공자한테죠. 항상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소속 기관장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항에 초과 사례금을 반환했죠. 증명자료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반환 비용 있죠.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전에 수업할 때 우리 수수료 같은 거, 그지? 이런 것들 증명서 첨부해가지고 누구한테요? 소속 기관장한테 청구하는 거죠. 이걸 오답으로 딱 내기 좋은 게 뭐다? 제공자에게 반환 비용을 청구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릴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소속 기관장한테 수수료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조의 2 보세요. 자, 16조의 2 중요한 거야. 제가 빈칸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숫자만 뚫어놓은 게 아니에요. 딴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여기는 협찬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협찬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여기는 직간접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굳이 이거를 왜 빈칸을 뚫어놨겠어요? 우리 경찰학 조문에서는 대부분 다 거의 90% 이상이 직접적이에요. 응? 간접적 나오는 게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간접적인 협찬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답으로 직접적으로 협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행동강령에서 요거 하나 나와요. 알겠죠? 다 대부분 직접적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6조의 3을 봅시다. 골프는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다른 건 다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지만 요거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한다. 그래서 먼저 채워보죠. 여기 소속관서에 누구요? 줄여서 써볼게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되겠고,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땐 사후에 즉시 신고한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당연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기출에서 잡는. 그런데 나머지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위에 두 줄에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죠. 이건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기는 이것도 하나 잘 잡아보셔야 돼. 직무 관련자와는 비용 부담에 관계없이 골프 치면 안 되겠어요. 자, 이게 모든 공무원은 아니죠. 모든 공무원은 아니죠.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셔야 돼.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직무 관련자와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자, 얼마든지 이런 부분도 바꿔낼 수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이 중요하긴 해요. 기출이 중요한데 기출만 딱 그것만 보고 간다면 우리가 옛날에 수능 문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고득점은 힘들 수가 있어요.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을 수 있으나 고득점이 힘들다고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찾기 힘들면 누가 찾아줘야 돼? 강사가 찾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그럼 조금씩 그런 것들 조금씩 보완해 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걸 해야죠. 그러려고 굳이 듣죠. 뭐 기출만 풀 거면 뭐 여러분 혼자 풀어도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건 됐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16조에 4 보시면 직무 관련자와 사행성 오락하지 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관련자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뒷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되죠. 뭐 이런 걸 합니까? 자, 그 다음에 17조는 경조사.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조문 아니겠습니까? 알려서는 아니 된다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알릴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여기는 밑에 강목도 봐야 되겠죠? 일단 친족 괜찮죠? 알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근무했던 이런 기관의 소속 직원한테 알리는 거 괜찮죠? 서운해하고 신문방송 어차피 알려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알리는 경우엔 괜찮다라고 돼 있는데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직원에게만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직원에게만 열람이 되는 내부 통신망 통해 알려야 돼요. 우리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접속할 수 있는 곳은 안 됩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알다시피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거죠. 그래서 오답으로 최근에 나온 게 뭐예요? 자신의 배우자라고 해서 오답으로 나왔죠. 그래서 자신이 소속된 친목단체에 알리는 건 괜찮지만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8조의 1항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죠. 본인이 잘 모르겠을 땐 항상 누구예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시고 처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행동강령 책임관 잘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행동강령 책임관은 상담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상담 내용을 잘 관리하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만 조금 딱딱 체크를 하시든지 색깔을 칠해 놓으시든지 하셔서 눈에 띄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그 부분만 딱딱 빨리 읽고 잡아내는 연습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 이제.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항은 넘어갈게요. 뭐 이런 조치들 할 수 있는데, 됐고. 그 다음 이제 19조는 위반행위 신고인데, 자, 누구든지 나왔으니까, 저한테 배웠으면 당연히 바로 채워야죠.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신고하는 자는 당연히 위반행위 신고서에 본인뿐만 아니라 위반자의 인적사항도 그렇죠. 이런 것들 잘 제시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3항은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장과 행동강령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서 비밀 보장해야 되겠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라. 뭐 틀리게 내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사항 행동강령 책임관은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소속기관장한테 보고해라. 뭐 이런 거 돼 있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조 보시면 소속기관장 있죠? 자, 요 사람들은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진 마십시오. 그 다음에 21조도요. 보시면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처리인데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엔 자, 요것 좀 체크해 봅시다. 소속 기관장한테 아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지체 없이 그리고 서면 신고죠. 서면 신고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거 당연히 신고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자신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받은 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서면 신고하셔야 되겠네요. 요 정도. 그리고 2항에 보시면 공무원이 지금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한 자 또는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한테 그 제공받은 금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지체 없이 반환하셔야죠. 꿀꺽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3항은 항상 반환 비용, 여러분, 요거 반환할 때 우리 그 현금으로 딱 주고 그러지 않죠? 기록 남겨야 되니까. 그 계좌이체 같은 거 하고 나서 반환 비용을 항상 누구한테요? 소속 기관장한테 청구하는 시스템이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항도 나오는데요. 4항은 뭐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안 보셔도 돼요. 공무원은 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해야 되는 금품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회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 자, 왜 인도하라고 하겠어요? 편하게 보세요, 그냥. 자,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 자, 본인이 못하는 거 어떤 거? 멸실, 부패, 변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이런 것들 본인이 못하니까 인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것들 한번 체크만 해두시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 엄청난 함정을 파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기본 이론보다도 제가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22조는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매년입니다. 매년 교육은. 여러분 1단원에 나오는 청탁금지법, 그 다음에 행동강령, 그 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부분들의 교육이 나오면 대부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 높으신 분들이 매월 하지는 못하죠. 매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행동강령 마무리 졌어요. 기재기 한번 펴시고 오늘은 뭐 괜찮나? 뭐 하나 디스코겠다. 아. 행동강령은 여러분 어려운 거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방심만 안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포인트들을 한 번 더 체크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탁금지법은 뭐 아시다시피 행동강령하고 비슷한 부분도 많으니까 중복되는 건 조금 이따 지나갈 거예요. 자, 일단 이제 2조의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공공기관의 정의는 알다시피 여러분 선관위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다른 거 읽을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오답, 선관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라 중요하죠? 자, 여기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학교는 당연히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포함된다. 교육이란 건 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사람들도 어때요? 항상 청탁받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언론사 포함되죠? 체크 잘 해두시고. 아실 거야. 우리 사주가 있는 개인적인 언론사도 당연히 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공공기관에 들어가죠? 하지만 대기업 임원은 예전에 오답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그지? 자, 넘어가시고. 자, 이번에는 공직자 등이란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하는데 자, 오답. 변호사는 아니죠? 전문직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고요.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죠? 이제 아까 우리 사립학교장이라던가 교직원 이런 사람들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다 공직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요. 언론사 대표자라던가 임직원도 다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3자를 이용해서 공직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부정청탁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인사에 이런 거 관여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청탁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건의 수사 같은 거 당연히 이런 거 청탁하면 안 되겠고요. 편하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항이 중요하니까 이걸 더 잘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2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알다시피 뭡니까? 아, 요거는 뭐라는 거죠? 부정청탁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다. 그지? 부정청탁이 아니니까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겠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다? 외우지 마시고요. 자, 어떤 거예요? 자, 우리 권리침해나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요구하는 거 괜찮다. 그지? 청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개정해 주십시오. 폐지해 주십시오. 이런 거 제한 건의하는 것 부정청탁 아니죠. 여기 또 특정한에 꽂히면 안 됩니다. 여기서 특정한은 그 뜻이 아니에요. 특정한 개인한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안이 특정됐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2호 보시면 요거는 공직자 등한테 특정한 행위 요구하는 건데 여러분 공개적으로 하는 건 괜찮다 그랬잖아. 그지? 비공개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건 청탁이 아니다. 자, 그리고 3호에 보면 내가 뽑은 공직자, 어떤 공직자죠?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죠? 이런 일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한테 법 개정해달라, 권리 해결해달라, 침해 해결해달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답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지? 임명직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지? 알아두세요. 포인트 아니에요. 시험 포인트.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4호 보시면 그 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좀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법정 기한 안에 좀 처리해 주세요. 확인 문의하는 거 이런 거 왜 안 됩니까? 청탁이 아니죠. 이런 것들. 확인 문의하는 거 청탁 아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요. 확인 증명 이런 거 신청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이나 해석 요구하는 거 이런 거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다. 뭐 7호는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조는 뭐 틀리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따 처벌 규정을 볼 때 한번 필요한 거니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죠. 이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 기출 한 번 됐었습니다. 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리고 처벌 규정 맞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자, 그리고 7조에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공직자 등은 한 자에게, 자, 이거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어떻게 말씀드리죠? 1. 거절, 2. 신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뭐 하셔야 된다고? 청탁받으면 처음부터 신고하시는 게 아니라고 일단 먼저 알리시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부정청탁이 또 나오면 그때 이제 이항처럼 신고하시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항상 1거절 2신고 머릿속에. 그래서 여기도 자, 두 번째 신고하라 그랬죠. 뭐 했으니까?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거절이 안 되니까 신고하시고 항상 서면이죠. 여기 무조건 다 구도 안 나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서면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리고 사항은 지금 청탁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신고 확인 과정에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당연히 소속기관장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거 어떻게 외웠죠? 우리가 청탁금지법에서는 중지, 그 다음에 대리자 지정, 전보 세 가지 중대전 할 수 있다. 요거 암기해달라고 했었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어떻게 되죠?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겠고 중대전에다가 뭐도 하나 더 있다. 직무의 재배정에서 재배까지. 중대전 재배. 조금 이따 볼 테니까 요거 일단 알아두십시오. 청탁금지법은 중대전 할 수 있다. 그냥 외우는 게 빨라요. 이거는. 대전이 딱 중간이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중대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이건 제가 시험에 나오기 전부터 강조했는데 나왔잖아요. 나온다니까요. 뭐 저나 출제위원님이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더 이게 내는 낸점은 보여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자, 5항 보시면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다음에 해당할 때 자, 여기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아, 그래. 아, 얘는 일단 계속 수행을 시킬 수가 있대. 자, 어떠한 경우다? 자, 여기 1호, 2호, 3호 일단 대체하기 힘들다. 그냥 시키는 거죠. 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 그냥 계속 시키겠다. 1. 조치 안 하고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호는 요거 하나 잘 주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런 문제들 많죠. 공공안녕, 공공질서를 뭐 공공안녕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공익증진 요것도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공공질서 이렇게 틀리게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요거를 좀 잘 봐주세요. 공익증진을 이유로 해요. 이걸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다. 그런 것들. 자, 그리고 6항도요. 보시면 제가 수업 때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1단원에서 우리가 무슨 위원회 나오면 전부 다 뭐라고요? 국민권익이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뭐 신고하고 이런 거 나오면 다 국민권익이다. 국가인권이 안 나온다 그랬죠, 여기?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적극행정 운영규정까지 1단원에 전부 국민권익이에요. 모르겠으면. 그리고 자, 7항 소속기관장은 그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이런 조치사항들 있잖아요. 소속기관장이 조치했잖아요. 그 사항을 당연히 인터넷에다가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해놔야 되겠죠. 당연히 무조건 하야한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을 거예요. 본보기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 공개할 수 있다. 잘 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8조는 제가 이거 안 넣어도 되겠죠? 여러분? 설명은 안 합니다. 숫자만 넣고 지나가죠? 이거 아까 우리 행동강령하고 똑같잖아. 행동강령 14조랑 같았나? 뭐 1회 100만 원. 매회계도 3배. 됐죠? 당연히 맞잖아요. 초과 이하. 아까 우리 행동강령에서 설명드린 거. 넘어가도 되겠고. 자, 그리고 사망. 이것도 우리 어때요? 아까 우리 행동강령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소속기관의 그 상급자들이 주는 것들 받아도 괜찮다. 1호. 자, 그 다음에 이 나머지도요. 잠깐만요. 1호. 나머지가 잘렸나 보네. 여러분, 거긴 나와 있어요? 8조에? 나머지는 좀 잘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로 봅시다. 나머지는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게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그 설하고 추석 있잖아요. 설하고 추석 때는 우리가 가액이 2배잖아. 그지? 아실 텐데, 자, 2배인데, 자, 여기는 항상 원조료를 몇 프로를 써야 돼요? 50% 넘게 써야 되죠? 여기도 50%를 넘게 쓰는 거다.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초과라는 뜻입니다, 이거. 초과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상은 50%가 들어가니까. 50%를 넘게 사용한 이런 농수산 가공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설날 추석 기간에는 당연히 2배가 된다, 범위가. 근데 그 설날 추석 기간이 언제라고요? 요 밑에 나오죠? 그래서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그리고 설날 추석 후에 5일까지. 자, 요때까지 기간에는 금액이 2배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택배처럼 이렇게 우리가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선물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발송 잘 봐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 추석에 되기 24일 전부터 그 다음에 5일 후까지, 그래서 요 기간 안에만 뭘 하면 된다는 뜻이라 그랬죠? 택배 직인이 찍혀 있으면 된다라 그랬죠? 발송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도착은 그 뒤에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송을 해서 그 수수한 기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 수수는 나중에 한 달 있다, 1년 있다 받아도 상관없다. 그 직인만 이 기간 안에 찍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출제는 안 할 겁니다만 높아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금액은 한번 넣어봅시다,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자, 음식물 5만 원이잖아, 그지? 자, 넣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 행동강령은 제가 어저께 요 며칠 사이에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행동강령은 아직 3만 원일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냥 주어진 대로 행동강령을 물으면 일단은, 근데 그렇게 절대 안 내겠죠, 여러분. 근데 혹시 물으면 그냥 3만 원으로 아직까지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은 바뀌었고, 경조사비는 알다시피 축의금, 조의금만이죠. 5만 원인데, 자, 여기는 포인트가 뭐죠? 축의금, 조의금만 얘기하는 거죠. 뭐 기타 돌잔치 안 돼. 환갑 안 돼. 출판기념회 이런 거 안 돼.
충분히 사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결혼식과 장례식만. 그리고 화한 조언은 알다시피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괜찮다. 그리고 3호의 선물은 다음 항목을 제외한 거죠. 어떤 겁니까? 자, 이런 밑에 항목이 나올 거예요. 제외한 일체 물품과 상품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물품 상품권은 뭐만? 물품 사용권, 물품 교환권 얘기하는 거고 용역 상품권, 배달권 이런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배달앱 같은 거 이렇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물은 다 5만 원이었죠?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항상 50% 넘게 사용하는 거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 여기 농수산 가공품 가고 농수산물은 15만 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17조 2항에 따른 기간이 언제다? 설하고 추석 같은 명절에는 곱하기 2배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30만 원까지 이렇게 됐었죠. 어려운 건 없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선물에서 제외시키는 게 어떤 게 있었다? 저희 감옥의 금전, 돈 안 된다, 선물 아니다. 그 다음에 나의 유가증권, 선물 아니다. 자, 유가증권은 우리가 어떤 게 있다? 금액이 적힌 상품권들이 있다. 이런 거. 금액이 적힌 게 유가증권 아니겠어요? 이런 거 안 된다. 근데 괄호 안에 왜 상품권은 제외시켰지? 아까 우리 물품하고 용역 상품권은 되니까. 자, 그리고 음식물 경조사비는 선물 아니죠? 제외시키는 거고. 자, 알다시피 사적 거래에서 증여 제외시키고요. 우리 아까 봤죠? 행동 강령에서 친족 주는 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친목 단체가 주는 거 괜찮고요. 여기 7호, 8호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6호에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일률적으로 주는 거 이거 받아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누구죠? 불특정 다수인. 아까도 했었죠? 불특정 다수인한테 주는 거 괜찮다. 그리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받아도 괜찮다. 됐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 띄어놨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거 받아도 괜찮다. 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은 공직자의 배우자죠.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1항, 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고 제공 약속해서는 안 되겠고요. 여기는 배우자도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청탁금지법의 배우자에는 항상 어떤 법률? 어떤 법률상의 배우자? 말 그대로 법률상의 배우자지 사실상의 배우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 하나 잘 기억해달라고 했었어요. 항상 법률론만 여기서 얘기하고 나머지 경찰학에서는 다 사실론 포함한다. 그리고 두 번째도요. 이걸 직접 수수한 배우자. 자, 이 사람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지만 여기 법에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5항은 읽고만 지나갑시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 의사 표시해서는 안 되겠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체크 잘 해두세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